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벼랑 끝에 놓인 9.19 군사합의. 우리 정부의 일부 효력 정지에 이어서 북한은 구속되지 않겠다는 성명으로 바꿔 말해서 사실상 파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잘한 결정이다. 충돌이 많아질 것이다. 여야 반응도 엇갈리고 있는데 취재 기자 연결해서 속보 듣고 전문가 대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올해 3분기 우리나라 가계 실질 소득이 5분기 만에 증가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소득 격차는 더 벌어지고 또 주택담보대출 증가로 인해서 가계 빚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는데요. 오늘은 경제부 나연수 기자와 소득과 빚, 또 가계 살림 진단합니다. 네, 목요일 뉴스큐 역시 북한 동향 속보로 시작합니다. 9.19 합의 파기 선언을 한 북한에 대해서 우리 군은 적반하장 행태 엄중히 경고한다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조치를 강구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조수연 기자. 네, 통일외교안보부입니다. 네, 정부가 9.19 합의 비행금지구역 효력을 정지한 지 하루 만에 북한의 반응이 나왔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북한 국방성은 오늘 성명을 통해 정찰위성 발사는 자위권에 해당한 조치이자 정당한 주권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9.19 합의를 이미 여러 차례 위반해온 사실은 거론하지 않은 채 한국이 합의를 파기했다며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9.19 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며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성은 군사분계선 일대의 정세가 한국의 실책으로 통제불능에 놓이게 됐다며 이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했던 군사적 조치들을 철회하고 군사분계선 지역에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하겠다는 겁니다. 이어 남북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충돌 사태가 발생할 경우 전적으로 한국이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네, 이런 북한 주장에 대해서 우리 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우리 정부와 군 당국은 북한이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책임을 전가하며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9.19 합의의 비행금지구역 설정 효력 정지는 북한이 먼저 합의를 상시적으로 위반하면서 위협과 도발을 해온 것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 조치라는 겁니다. 군은 어제 오후 3시 이후로 9.19 합의 이전 수준의 정상적인 군사활동을 실시하며 대북 감시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비해 이지스함과 탄도탄 감시 레이더를 추가 운용하고 모든 패트리어트와 천공2가 전투 대기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북한을 향해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신 장관은 오늘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서 북한이 9.19 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빌미로 도발을 감행한다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의 합의 파기 선언에 따른 상응 조치를 유럽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한 뒤에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어젯밤 11시 5분쯤 평안남도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지구 곡률로 인해 미상 발사체가 공중으로 수 킬로미터 오기 전까지는 탐지가 어렵다며 한미 정보당국 분석 결과 이번에 초기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육해 공군이 정신적 대비 태세를 확고히 한다는 차원에서 장병들에게 근무복 대신 전투복을 착용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장병들의 전투복 착용 지시는 지난 10일 해군을 시작으로 육군은 지난 22일, 또 공군은 어제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육군의 경우 사관학교나 육군본부 등 평소 전투복이 아닌 근무복을 입고 일하던 장병들도 모두 전투복을 입게 됐습니다. 네,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한 다음 날 러시아 군용기가 평양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항공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 레이더 24를 분석해 러시아 공군 소속의 일루신 Tu-62M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출발을 해 어제 낮 12시 30분쯤 평양 순안국제공항에 도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미국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위성을 전문으로 하는 러시아 과학자들이 탑승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고 방송에서 말했습니다. 북한이 국제해사기구에 통보한 시간보다 일찍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해 발사 당시 중국 민항기 4대가 인근 상공을 비행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항공기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플라이트 레이더 24를 분석해 북한이 위성을 발사한 21일 밤 10시 42분 적어도 중국 민항기 4대가 위험에 노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방송은 북한이 항행구역 조정국의 협정 세계시를 기준으로 22일 0시에서 다음 달 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한다고 통보했지만 예고 시간보다 1시간여 앞서 발사하면서 민항기들이 위험에 노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미국 정부가 북한 위성 발사에 따른 우리 정부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대해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사 당일 나왔던 원론적인 입장에서 달라진 겁니다. 네, 북한이 합의를 지속적으로 위반해 한국에 감당할 수 없는 도전을 안겼다며 이번 효력 정지를 신중한 대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의 단독 보도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한 것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YTN 질의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답했습니다. 9.19 합의가 과거에는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됐지만 북한이 합의를 준수하지 않아 한국 안보에 감당할 수 없는 도전을 안겼다는 겁니다. 특히 일부 조항만 효력을 정지한 건 북한의 지속적인 합의 위반에 대한 신중하고 절제된 대응이라며 군사 분계선 인근 공중 감시와 정찰 활동 재개로 북한의 위협을 감시하는 한국의 능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군사 협력과 투명성 제고, 위험 제거 조치 등을 통해 군사적 긴장을 관리하고 완화하려는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주 한국을 방문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9.19 군사 합의를 어떻게 할 건지 한국과 긴밀하게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 위성 발사 당일까지도 한국 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던 미국이 서면 답변을 통해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I think what you're referring to is the CMA. And again, that's an agreement between the two nations, and I just don't have anything further to share with you this afternoon. 국무부는 북한 위성이 궤도에 진입했지만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동맹국과 긴밀히 협력해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러시아 기술 이전에 대해서는 점점 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네, 이번 북한의 3차 군사 정찰 위성 발사와 관련해 국회에서도 상임위 곳곳에서 현안 질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특히 북한이 9.19 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 정부 대응에 반발해 사실상 9.19 합의를 파기한 걸 두고 여야의 입장이 엇갈렸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임성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전부터 진행이 됐던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 여야 간 신경전이 펼쳐졌다고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한 국방위 현안 질의에선 이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앞서 정부는 군사분계선 일대의 비행을 금지한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을 정지했는데요. 이 국민의힘은 효력 정지는 타당한 조치라며 정부의 방침에 힘을 실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국방성이 오늘 아침 지상, 해상, 공중에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를 즉시 회복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이 9.19 합의를 먼저 파기한 것이라며 더 적극적인 방어태세 구축을 주문했습니다. 북한이 깬 겁니다. 우리는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이 떴으니 이 부분에 대응적으로 비행금지 구역에 대해서 우리의 정찰 자산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대응을 한 건데 그것도 효력 정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거 북한이 분명히 깬 거 아닙니까?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조치로 남북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되려 충돌이 많아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합의 자체를 사실상 파기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건 이 정부의 9.19 합의 일부 효력 정지와 무관하지 않다는 취지로 비판했습니다. 김정은은 편하겠죠. 체제를 유지하고 정권을 보유해 나가는데 이런 상황 자체가 너무나 꿀 같은 그런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역으로 보면 적대적 공존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 역시 대단히 꿀 빠는 상황일 수도 있겠다. 국방위 위원들은 또 위성 만리경 1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질문도 이어갔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 3일에서 4일 정도 두고 봐야 한다며 지상과의 통신과 위성의 모습을 포착해야 정상 가동 여부를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도 오전 중 열려 김규현 국정원장을 상대로 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먼저 국정원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가 성공적이었고 이 궤도에 진입했다고 전했습니다. 정찰위성의 발사가 성공적이었고 위성이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국정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 그 성공 배경에 대해선 지난 북러 회담 이후 북한의 우방국인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 성능은 아직 확인할 수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구체적 사진을 확인을 해야 정찰 위성인지 아니면 정찰 위성의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인지 알 수 있다라는 답변이 있었고요. 이런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반복되는 행정 전산망 마비와 관련해 여야 모두 행안부를 질타했습니다. 특히 회의 도중 조달청 나라장터 전산망이 1시간 동안 마비됐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 회의에 참석한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잇따른 먹통 사태에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안보 이슈 외에 정치권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여당은 혁신위 움직임이 있었고 야당은 오후에 의원총회를 열었죠. 네, 인요한 위원장이 이끄는 국민의힘 혁신위는 오전 충남도청을 찾아 당 중진 인사인 김태흠 충남지사를 면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당 주류가 불출마 혹은 험지 출마 같은 혁신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논개처럼 끌어안고 가라고 조언했습니다. 이후 혁신위는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연평도 포격 전 영웅들을 참배했습니다. 특히 오후에는 건강한 당정관계 수립 혹은 과학기술 인재 영입의 필요성이 담길 가능성이 있는 이 5번째 혁신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를 위해 열린 회의에는 민주당 출신 양향자 한국의 희망 대표가 초청돼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미래가 과학입니다. 근데 오늘 양향자 의원님을 오늘 모셨는데 이 분야에 가장 전문가고 또 특히 반도체에 전문가시니까 우리한테 들려줄 내용이 많을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제 대전에서 민주당 내 대표적 비명계로 꼽히는 이상민 의원을 만난 데 이어 이 야권 인사를 연달아 접촉한 건데 이 외연 확장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여야는 또 오후에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추진 등 이 쟁점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애초 민주당은 오늘 예정됐던 본회의에서 이 안건 상정을 시도할 예정이었지만 여당의 반발로 본회의 자체가 무산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오는 30일과 다음 달 1일 예정된 본회의에 이 탄핵안을 우선 상정하고 이 쌍특검 상정도 배제하지 않는 전략 등 이 논의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저한테는 30일과 1일 날 탄핵안이 처리될 수 있는 본회의는 확실하게 열겠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또 당원 자격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최강욱 전 의원의 이른바 설치는 암컷 발언 등 총선을 앞두고 당내 부적절한 언행의 심각성을 공유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네,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를 사실상 합의하기를 선언했습니다. 남북 간 긴장 고조가 불가피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오늘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교수님이 지금 해외에 계셔서 화상 중계 연결을 통해서 교수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 국정원이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가 성공적이었고 위성이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기술적으로 좀 발전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기술적인 발전이 상당히 이루어진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북한이 천리마 1형, 그러니까 발사체가 이번에 제대로 탄착 지점까지 형성을 해서 제대로 발사가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만리경 1호가 이제 북한의 이번 군사 정찰 위성인데요. 그 정찰 위성이 제대로 지금 궤도 진입을 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까지의 과정 자체는 제대로 북한이 요구하는 그 성능을 이번 군사 정찰 위성이 만들어냈다. 이런 점에서는
북한의 성공적인 발사다. 일단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발사 자체는 성공적으로 좀 볼 수 있다. 하지만 관건은 네네. 이제 위성의 정상 작동 여부 아니겠습니까? 군 당국 설명을 그렇습니다. 들어보니까 이번 주말쯤에 이제 이 위성의 정상 작동 여부를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정상 작동이라는 건 네네. 어떻게 판단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3, 4일 지나봐야 된다는 건데요. 네. 궤도를 지금 위성이 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화면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궤도를 돌면서 북한이 특정 지역을 아마 사진 촬영을 한달지 여러 정보 자산들을 만들어낼 겁니다. 이것이 이제 평양 관제센터에 도달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도달까지 제대로 원활하게 작동이 이루어진다면 정상 작동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며칠 동안 상황을 좀 지켜봐야 북한의 이번 인공위성 발사가 성공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북한이 사진 촬영한 그 영상 자료랄지 이런 것들을 네.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정상 작동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외부에서 확인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노출시키지 않는다고 하면 어떤 의도가 있는 걸까요? 뭐 그것은 이제 북한 나름대로 자신들이 이번에 그 정찰 위성을 네. 쐈는데 그 정찰 위성의 성능이 본인들이 생각하는 수준 이하로 성능이 나왔을 경우에는 외부에 노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지고요. 네. 그 성능 이상으로 나온다면 이제 노출시킬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나 이제 북한이 그것을 노출시킨다는 것은 자신들의 이 정찰 위성의 수준을 지금 만천하에 드러내는 꼴이 되기 때문에 네. 그것을 노출시키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자, 북한이 쏘아 올린 군사 정찰 위성에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한데, 자, 북한이 이 위성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바꿔 말해 우리에겐 또 어떤 안보 위협이 될까요? 우선은 이제 이번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의 성공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한 두 가지 점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네. 그동안 북한이 이제 핵에 주목을 해왔고 핵을 제대로 개발하는 데 집중을 해왔다 이렇게 봐야 되고,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을 이제 발사하는 데 집중을 해왔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그것은 북한이 펀치를 날릴 수 있는 주먹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번 인공위성 발사가 정찰위성 발사가 성공이라면 그것은 이제 핵 개발에 실질적인 눈을 갖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핵과 미사일이 제대로 타격할 수 있는 지점이랄지 또는 상대방의 어떤 군사적인 시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골라내서 거기에 이제 정확하게 북한이 그 미사일이나 이걸 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정찰위성 발사는 이번 모든 북한의 전략 자산의 눈의 역할을 하는 그런 그 중요한 또 진전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이제 동북아시아에 미국의 주요 군사 시설들이 밀집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오키나와도 있고 괌도 있고 또 일본의 주요 군사 시설, 또 우리 한국의 주요 군사 시설들이 북한에 의해서 노출된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북한이 만약에 이제 이번에 군사 정찰위성을 이번에 끝내지 않고 앞으로 지금 계속 쏘겠다는 건데, 몇 차례 또 성공을 해서 조밀한 그런 그 군사 정찰위성을 갖게 된다면 다양한 차원에서 동북아시아 또 미국의 주요 시설, 한국의 시설들을 북한이 촘촘히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게 된다. 이 부분도 상당히 우려스러운 대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또 한 가지 북한이 어젯밤에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측의 이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대한 반발일 거라는 게 이제 대체적인 분석인데, 북한의 위성 네네. 발사 이후 그리고 우리의 일부 효력 정지 이후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수 있다는 게 대체적인 전문가들의 시각인데, 그 가운데서도 상상의 범위를 벗어난 도발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또 어제 이 자리에서 다른 분은 하셨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좀 예측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북한이 이번에 행동을 했고, 우리가 거기에 9.19 부분 우리가 합의를 좀 파기하는 이런 조치를 했고, 북한이 이제 전체적인 9.19 합의를 파기를 하는 그런 악순환의 과정에 지금 접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북한의 추가적인 무력 도발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북한이 지금 당장 행동을 할 만큼의 상황이냐를 봐야 되는데 네. 북한이 이번 인공위성 정찰위성 발사 성공에 우선 거기에 그 중요한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당장의 도발보다는 좀 더 숨고르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제 미국의 모든 관심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집중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본 한반도에 대한 북한의 그 군사적인 도발이 미국의 관심을 끌 만큼의 도발 수위를 북한이 만들어낼 것이냐 여부인데 그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 또 내부적으로도 또 중국의 입장도 그렇고 북한의 추가적 행동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북한도 말로서는 아주 세게 저는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말폭탄을 계속 던지는 예. 그러면서도 이제 저강도 도발 지금 어젯밤에 동해상에 탄도미사일을 쐈지만 이제 실패했다고 우리 정부는 이야기를 했는데 네. 뭐 그런 정도에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도발의 수위를 높여가는 이런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입니다. 말은 거칠게 성명을 통해 나올 수는 있지만 행동은 저강도 수준의 도발이 될 것이다. 당장의 도발보다는 숨고르기를 할 것이라는 게 이제 김영현 교수님의 생각이십니다. 자, 그리고 군사합의, 9.19 군사합의 공식 명칭이 이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인데 우리는 이제 일부 효력 정지, 북한도 사실상 파기를 밝혔거든요.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양측 모두 파기란 말을 하고 있지 않은 거는 어떤 여지가 있는 겁니까? 이렇게 한번 질문드리면 어떻게 보십니까? 여지는 분명히 있죠. 우리 정부가 지금 이제 효력 정지, 일부 효력 정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화면에 나옵니다만 지금 이제 그 MDL 군사 분계선 선상에서의 지금은 이제 민간 항공기를 제외한 모든 그 군사 항공기는 다 못 뜨게 돼 있거든요.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띄운다는 것이고 북한은 이제 9.19 합의 전체를 지금 거의 파기하는 정도의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남북한이 특히 우리 한국 입장에서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도발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특별한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자산이 없습니다. 네. 북한과의 지금 경제 협력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남북 관계가 다 막혀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가 지금 9.19 군사 합의와 관련된 일부 효력 정지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뭐 그렇게 본다면 지금 상황에서 9.19 합의를 어쩔 수 없이 우리 정부가 이제 내놓은 것이고 다만 이제 그 이번에 보면은 이제 효력 정지란 표현을 쓴 것은 앞으로 남북 관계의 어떤 변화의 가능성들도 염두에 둔. 북한도 이건 뭐 마찬가지로 봅니다. 파기란 말을 아예 쓰지는 않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지금 상황에서 남북 간에 뭔가 상황을 개선시킬 만큼의 어떤 소재나 또는 동력이 만들어질 수 있느냐의 여부인데 제가 볼 때 지금 당장 그 동력은 만들어질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 대단히 좀 그 어려운 것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입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더 상황이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그런 관리 능력을 우리 정부나 또는 그 국제사회가 보여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뭐 YTN 등을 통해서 오랜 시간 한반도 문제를 좀 진단해온 전문가로서 지금 9.19 합의가 지금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누구의 책임을 떠나서 어떻게 좀 지켜보고 계십니까? 큰 틀에서? 큰 틀에서 보면 지금 9.19 합의가 완전히 붕괴되거나 사라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의 그 핀 역할을 게 중요한 어떤 그 중간지대 역할을 하는 게 9.19 합의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이 9.19 합의를 완전히 누가 먼저 파기하느냐에 따라서 파기하는 쪽이 굉장히 그 곤혹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더 상황이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관리 능력이 우선 중요한 것 같고 9.19 합의의 지금 수준에서 더 나빠지지 않는 9.19 합의가 더 파기되지 않는 정도의 관리를 우리 정부도 하고 미국이나 일본, 중국, 러시아, 뭐 러시아는 지금 뭐 상황이 좀 어렵습니다만 최소한 미국, 일본, 중국은 그러한 입장들을 좀 공유하면서 한반도 상황을 관리해야 된다. 제가 지금 중국에 와 있습니다. 중국 학자들과의 대화에서도 나누는 이야기가 대체로 중국이 갖고 있는 입장은 더 이상 한반도 상황이 악화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입장은 분명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상당히 그 주변 국가들과 남북이 좀 더 자제하고 좀 더 상황을 관리하는 그런 능력을 저는 보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네, 상황을 관리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립니다. 날씨 소식인데요. 서울을 비롯한 중북부와 경북 일부에 오늘 오후 4시 한파특보가 발표됐습니다. 강원도 태백과 정선, 강원 산간과 경북 북동 산간에는 한파경보가, 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영서, 경북 일부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밤사이 북서쪽에서 상층 온도가 영하 40도에 달하는 찬 공기가 남하하며 내일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10도에서 15도가량 크게 떨어지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대관령 영하 7도, 철원과 파주 영하 6도, 서울 영하 4도, 안동 영하 3도가 예상되고 강한 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아 무척 춥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주말 아침 절정을 보인 뒤 일요일 낮부터 누그러들겠습니다. 고용 호조와 공적연금 인상으로 가계 실질소득이 5분기 만에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0.2% 소폭이어서 액수로 보면 1년 전보다 10,000원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은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고물가와 고금리로 가계 살림살이가 힘든 상황인데 이 통계로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네, 지난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03만 3천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4% 늘었습니다. 한 분기 만에 증가로 전환했습니다. 고용 호조로 근로소득이 늘고 연금이 증가한 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3분기 소비자 물가 상승률 3.1%를 반영한 가계 실질소득은 0.2% 증가했습니다. 실질소득이 늘어난 건 지난해 2분기 이후 5분기 만입니다. 액수로 보면 448만 7천 원으로 1년 전보다 10,000원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 지출은 280만 8천 원으로 3.9% 늘었습니다. 소득에서 비소비 지출을 뺀 처분 가능 소득은 397만 원으로 1년 전보다 3.1% 늘었습니다. 소비 지출 증가율은 5분기 연속 처분 가능 소득 증가율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실질 소비 지출은 0.8% 늘어서 지난 2분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했습니다. 고금리 영향으로 3분기 이자 비용은 1년 전보다 24.2% 늘어서 같은 분기 기준 역대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5개 소득 계층별로 보면 하위 20%인 1분위 가구만 소득이 줄었습니다. 평균 소득이 112만 2천 원으로 0.7% 감소했는데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임시 일용직과 농가 소득이 준 영향입니다. 반면에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84만 원으로 4.1% 증가했습니다. 균등화 처분 가능 소득 5분위 비율은 5.55배로 2분기 연속 하락했습니다. 이 수치는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의 몇 배인지 나타내는 것으로 배율이 줄었다는 건 빈부격차가 완화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하지만 공식적인 소득 분배 개선 여부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연간 지표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은입니다. 국내 4대 금융지주의 올해 당기 순이익이 지난해보다 7천억 원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는 KB,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금융지주의 올해 당기 순이익을 16조 5,328억 원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15조 8,506억 원보다 6,823억 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지난 4개월 동안 상승세를 유지해왔던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멈췄고 전셋값도 상승폭이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보합세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4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던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주 상승폭이 0.02%로 줄어든 끝에 이번 주 상승세가 멈췄습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1% 올랐지만 상승폭은 지난주 0.11%보다 하락했습니다. 부동산원은 매수자와 매도자 간 희망 가격 차이가 커지고 매수 문의가 감소하면서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올해 건설 자재와 인건비가 크게 오르면서 공사 현장 곳곳에서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시공사들은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물가가 올라도 계약금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이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송파구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입니다.
지난 8월 시공사 측은 문화재 발굴로 공사가 늦어지는 동안 오른 원자재 값과 인건비를 포함해 공사비를 2천억 원가량 올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조합원 한 명당 1억 4천만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수준인데 협상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한국 부동산의 검증을 받아야 돼요, 저희가. 그게 나와야 저희도 이제 그 금액을 이제 협의가 가능해서 일단 나와야 돼요, 저희도. KT 판교 신사옥 시공자인 쌍용건설도 KT를 상대로 공사비를 올려달라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물가 인상분을 반영해 171억 원 증액을 요구했지만 KT는 물가가 변동되더라도 계약을 유지한다는 특약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 등 대내외 악재로 폭등한 원자재 값과 인건비로 공사 현장 곳곳에서 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사비가 얼마나 올랐는지 따져봤습니다. 공사비의 가격 변동을 측정할 수 있는 건설 공사비 지수는 지난 9월 153.67로 지난해보다 3.5% 늘었습니다. 3년 전과 비교하면 28%나 급등했습니다. 2020년 1톤당 60만 원 선에서 거래되던 철근 가격은 작년 100만 원 선까지 폭등했다가 현재 90만 원대이고요. 그리고 레미콘과 시멘트 가격도 21년 대비 각각 31%, 42% 인상됐습니다. 공사비 증액 검증을 요구하는 사례도 늘었습니다. 지난 2019년 2건에 불과했던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조정 건수는 매년 늘어 올해 벌써 2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부터 추후에 공사비 증액 요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어떠한 기준으로 증액을 하는 건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국 공사 현장에서 분쟁이 속출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소비자 물가지수나 건설 공사비 지수 등 공사비 증액 기준을 계약서상에 명시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네, 오늘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이 시작됩니다. 국세청은 오늘부터 종부세 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공시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30만 명 이상 줄어들어 100만 명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서울 주요 대학가 원룸 관리비가 1년 새 10% 넘게 올라서 월세 상승폭을 웃돌았습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는 서울 주요 10개 대학가 인근 원룸의 평균 관리비를 분석한 결과 한 달 평균 8만 원대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월세는 5.7% 올라 관리비 상승폭이 월세 상승폭을 넘었습니다. 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 법원에 낸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위자료 청구 금액이 모두 인정이 됐습니다. 1심 재판부와 달리 일본에 대한 우리 법원의 재판권이 인정된다고 판단을 한 건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더 판결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네, 이용수 할머니께서 오는 모습도 봤습니다만 자, 오늘 법원 판단 1심과 어떻게 달라진 겁니까? 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위안부 피해자와 가족 등 16명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소송 여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던 1심 판단을 뒤집고 지연손해금 일부를 제외하고 원고들 청구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일본이 우리나라 영토 안에서 우리 국민에게 불법 행위로 피해를 주었다며 일본에 대해 국가면제론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당시 한반도에서 원고들을 위안부로 동원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저지른 불법 행위도 인정돼 합당한 위자료가 지급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나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 여부, 그리고 소멸 시효 완성 여부도 쟁점이 될 수는 있지만 일본 측 항변이 없어서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판결이 나오자마자 법정에서는 울음소리와 찬성이 터져나왔고 재판이 끝난 뒤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휠체어를 탄 채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는 이번 소송에 도움을 준 활동가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일본이 법에 따라 공식적으로 사죄하고 법적 배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도 마침내 피해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는 온전한 시민권자임을 확인받았다며 벅찬 심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앞서 재작년 4월 1심 재판부는
국가의 주권 행위를 다른 나라에서 재판할 수 없다는 국가 면제론이 여전히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반면 재작년 1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다른 피해자 12명이 낸 1차 소송에서는 일본의 불법 행위에 주권 면제론을 적용할 수 없다며 1억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일본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김길수 도주 당시 교정당국의 초동 대응이 부실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법무부가 당시 병원에 있던 교도관 등 4명의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서울구치소장 등 간부 3명은 징계 요구와 함께 인사도 냈는데 앞으로는 이번 수용자 전자발찌 부착을 의무화하겠다면서 대책도 공개했습니다. 송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길수의 도주국이 막을 내린 지 17일 만에 법무부가 관련자들에 대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먼저 병원에서 김길수를 놓친 담당 교도관 2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일 세수하겠다는 김길수의 요구에 수갑 등 보호장치를 풀어줬습니다. 김길수가 화장실에 있는 사이 한 명은 물을 들어가며 자리를 비웠고 지키고 있던 나머지 한 명마저 잠시 한눈을 팔면서 김길수의 63시간에 걸친 도주극이 시작됐습니다. 지하 2층까지 쫓아갔지만 놓쳤다는 보고를 받은 구치소 직원들은 그러나 즉시 112 신고 규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체 해결을 기대하며 비상 발령을 내리고 애먼 곳을 수색하다가 1시간가량을 허비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서울구치소를 지키고 있던 당직 책임자 2명도 중징계 요구 대상에 올랐습니다. 나아가 법무부는 관할 총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서울구치소장과 부소장 등 간부 3명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하면서 당장 다음 주 월요일자로 인사를 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부 의료시설에 입원한 김길수에게 왜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한 YTN 보도와 관련해선 필수 사항은 아니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재발 방지를 위해 앞으로는 외부 병원에 가는 수용자에게 의무적으로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하고 현장 교도관뿐 아니라 교정시설 상황실에서도 병실 카메라로 이중 감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정기관이 항상 이용하는 병원의 경우엔 출입문 잠금 장치 등이 달린 지정 병실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네, 이른바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위조 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 처남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오늘 사문서 위조와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 등 5명에 대한 재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공흥지구 개발 시행사 실소유주였던 김 씨가 개발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비용을 산정하는 용역업체 직원들과 공모했고 실제보다 먼 곳에서 토사를 운반해 왔다고 적는 등 서류를 위조해 양평군청에 제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 측 변호인은 관련 서류 작성을 담당했던 다른 피고인이 작성한 문서라면서 담긴 내용이 허위더라도 권한 내에 작성됐기 때문에 위조 문서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지난주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의 성인 방송을 다룬 YTN 단독 보도 이후에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다른 부처 소속 공무원이 사무실에서 근무 도중에 인터넷 방송을 하며 신체를 노출한 사실이 드러나 최근 정직 처분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준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여성. 사실은 몰래 인터넷 방송을 켠 겁니다. 업무를 이어가나 싶더니 갑자기 신체를 노출하기 시작합니다. 이 20대 여성은 다름 아닌 중앙부처 7급 주무관. 근무 시간 노출 방송은 여러 차례 계속됐습니다. 심지어 방송 도중 정부를 상징하는 태극 문양이 찍힌 문서도 작성하고 공무원증을 목에 거는 모습도 그대로 보입니다. 책상 옆에 부처 조직도가 방송에 고스란히 노출돼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노출 방송은 업무 시간 화장실로 옮겨가며 계속 이어졌습니다. 수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통상적인 방송이 아니라는 생각에 좀 의아했고 당황스럽고요. 이러한 방송을 하는 게 공무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위 같아서. 이 공무원은
해외에 서버를 둔 소셜미디어 라이브 방송을 주로 이용했습니다. 한 번 방송에 적게는 100명, 많게는 300명 가까운 시청자가 공무원의 은밀한 행각을 지켜봤습니다. 여성 공무원이 몸담은 부처는 국가 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곳으로 이런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다가 국민신문고 제보로 뒤늦게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결국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무원이 업무 시간에 업무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어떤 이런 성인 방송 같은 걸 찍었을 경우에는 그것은 단순한 기강 회의를 넘어서서 실질적으로 공직사회의 평판에 크나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정부 부처는 이 공무원이 수익을 창출한 점은 확인하지 못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만 처벌했고 징계 수위는 규정에 맞게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의 공무원은 얼마 전 징계 기간이 끝났지만 병가를 내고 사무실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7급 공무원이 성인방송 BJ로 활동하다 적발된 데 이어 근무 도중 부적절한 방송 사례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공무원의 기강회의 논란이 또 한 번 도마 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사건 브로커의 수사 무마와 인사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전남경찰청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 강력수사부는 오늘 오전 전남경찰청 인사계와 해남경찰서 등의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사건 브로커 61살 A씨의 인사청탁 비위와 관련해 보강수사 차원에서 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진행하는 지하철 시위를 원천 봉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사는 전장현이 시위를 재개한 일과 관련해 그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역사 진입을 차단하고 진입했을 때 안전문 8개를 멈추는 등 승차를 제한하고 모든 불법 행위에 법적 조치할 방침이라고 공사는 전했습니다. 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합의한 교전 중단과 인질 석방 시점이 애초 오늘로 예상됐었지만 더 늦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돌연 협상이 아직 진행 중이라면서 내일까지 인질 석방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최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 국가안전보장회의가 현지 시간 24일까지 인질 석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나흘간의 일시 교전 중단 발효 시점도 당초 예상보다 하루 이상 늦춰졌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구체적 이유는 밝히지 않은 채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원래 합의안에 따라 인질 석방이 개시될 것이라면서도 이행을 위한 세부 사항들이 아직 최종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군 대변인도 인질 송환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시간이 걸리고 몇 단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Israel is still at war with Hamas and we are committed achieving our goals. Defeat Hamas and bring all our hostages home. 이스라엘은 후속 협상을 위해 정보기관 모사드의 국장을 카타르로 급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측이 더 논의해야 하는 사안은 석방 대상 인질과 수감자 명단 결정, 막교환 경로 등입니다. 앞서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나흘 동안 휴전을 해 어린이와 여성 등 인질 50명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150명을 막교환하는 안에 합의했습니다. 또 추가로 하마스가 인질 10명을 석방할 때마다 휴전 기간을 하루씩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질 모두가 풀려날 때까지 일시 휴전 가능성도 나오지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했습니다. אנחנו מנצחים ונמשיך להילחם עד לניצחון המוחלט.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격 합의한 나흘간의 휴전 기간 동안 하마스가 다시 남부에서 전열을 재편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해외 체류 중인 하마스 지도부를 추적할 것을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모사드에 하마스 지도부가 어디 있든 찾아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하마스 최고위 지도부 대다수는 가자 지구를 벗어나 주로 카타르나 레바논, 베이루트 등의 해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서울 등 중북부와 경북에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고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내일 출근길은 올가을 들어 가장 춥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추위와 올겨울 날씨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서울에도 한파주의보가 내려졌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후 4시에 한파특보가 발표됐고 발령 시각은 오늘 밤 9시입니다. 우선 강원도 정선과 태백, 강원 산간과 경북 북동 산간에는 한파 경보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도, 그리고 경북 일부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밤사이에는 기온이 오늘보다 10에서 15도가량 뚝 떨어질 걸로 보이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은 대관령이 영하 7도, 철원 영하 6도, 서울 영하 4도, 안동 영하 3도가 예상됩니다. 추위는 주말에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떨어지면서 절정에 달하겠고 휴일 낮부터 점차 풀릴 전망입니다. 네, 서울은 종일 하늘이 뿌옇더라고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동시에 영향을 줬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발 스모그에 중국 북부에서 발원한 황사가 동시에 유입됐기 때문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청, 호남 지방까지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 농도가 모두 높습니다. 오늘 오전 9시 서울에는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됐고 오전 11시에는 미세먼지주의보도 동시에 발령됐습니다. 그 밖에 인천과 경기, 충남에도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노약자와 호흡기 질환자는 물론 일반인도 외출할 때 보건용 마스크를 쓰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는 밤사이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점차 해소될 걸로 보입니다. 네, 때이른 추위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올겨울 날씨 전망이 발표됐죠. 네, 올해 겨울은 가을에 그랬던 것처럼 기온 변화가 심한 날씨가 될 걸로 보입니다. 우선 기상청은 올해 겨울 전반적으로는 온난화와 엘니뇨 영향으로 예년보다 덜 추울 걸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변수는 북극 한파인데요. 12월 초반과 1월에 북극 한기가 주기적으로 남하하면서 영하 10도 안팎의 강한 추위가 찾아올 거란 예보입니다. 눈도 예년보다는 다소 많을 걸로 보입니다. 특히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서해안과 남해안에는 12월에, 동해안에는 2월에 폭설이 쏟아질 걸로 전망됩니다. 비교적 온화한 날씨에는 미세먼지가 동반되겠는데요. 올해 겨울에는 중국발 스모그 유입으로 예년보다는 미세먼지의 공습이 잦아질 걸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네, 코로나 끝나서 마스크 좀 벗나 싶었는데 요즘 주변에 마스크 다시 쓰는 분들 많이 늘었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여전한 이유도 있지만 이 A형 독감 유행 확산세가 거세기 때문인데요. 네,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보면 지난 5일부터 11일 사이 독감 의사 환자분들, 그러니까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의 비율은 외래 환자 1000명당 32.1명이었습니다. 자, 5주 전과 비교하면 2배가량 증가한 수치를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건 최근 5년간 같은 기간의 수치입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직전인 2019년 7명의 4.6배, 눈에 띄게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A형 독감에 걸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반 감기와는 증상의 정도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고열과 두통, 기침, 오한 등이 감기보다 훨씬 심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인플루엔자 환자가 급증해서 항바이러스제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 정부는 그동안 비축해두었던 타미플루와 같은 항바이러스제 25만 명분을 이틀 전에 즉시 풀기도 했습니다. 이 독감 치료에 가장 널리 쓰이는 타미플루를 복용하실 때는 이 복용법 꼭 지켜야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하루에 2번씩 닷새간 그리고 모두 10번을 빠뜨리지 않고 복용을 해야 합니다. 조금 나아진 것 같다고 중간에 복용을 중단하게 되면 내성이 생기는 건 물론이고요. 어린이나 노약자 등의 고위험군은 독감 합병증이나 기저질환이 악화해서 고생하실 수 있습니다. 자, 물론 독감에 걸리고 약을 먹는 것보다 최선은 걸리지 않게 예방을 하는 거겠죠. 가장 효과적인 길은 예방접종이고요. 또 일상생활에서는 코로나19 때와 마찬가지로 손 씻기, 마스크 착용하기와 같은 개인 위생에 신경을 쓰시고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으로 면역력 저하를 막는 게 중요합니다. 마스크를 지금은 강요하고 있지 않지만은 밀집된 곳을 다녀온 다음에 손을 깨끗하게 씻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필요하긴 해요. 소아나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기저질병이 있는 경우는 꼭 접종을 해야 되고요.
네, YTN 뉴스큐 이어가겠습니다. 올해 3분기 우리나라 가계 실질 소득이 5분기 만에 증가로 전환됐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도 형편이 어려운 가구들은 소득이 더 줄었고 전체 가계 빚은 역대 최대로 쌓였습니다. 이번 주 나온 경제 통계로 우리 경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나연수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통계청이 올해 3분기 가계 동향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를 봤더니 가계 실질 소득이 증가로 바뀌었는데 이게 5분기 만이라는 거죠? 네, 지난 3분기 우리나라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503만 3천 원이었습니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4% 늘었습니다. 여기에 3분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가계 실질 소득도 0.2% 증가했습니다. 실질 소득은 지난해 2분기에 7% 가까이 증가한 이후에 몇 해 감소세를 이어왔는데 5분기 만에 증가로 돌아섰습니다. 네. 자, 월 평균 소득이 늘었고 또 물가 상승률 반영에도 증가분이 남는다. 이건 좀 좋은 거 아닌가요? 네, 근데 전혀 공감이 안 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5개 소득 분위 가운데 1분위, 그러니까 이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가구를 뜻하는데요. 이 1분위 가구는 1년 전보다 소득이 더 줄었습니다. 3분기에 1분위 가구 월 평균 소득은 112만 2천 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체 가구 월 평균 소득은 500만 원이 넘었는데 차이가 굉장히 크죠. 네. 또 게다가 지난해 3분기보다도 더 적은 액수입니다. 근로소득도 줄고 사업소득도 줄었습니다. 올여름에 비가 참 많이 왔죠. 그래서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임시직, 일용직 노동자들의 근로소득이 우선 줄었습니다. 또 이 1분위 자영업자 중에 농가 비중이 큰데 역시 날씨 탓에 소득이 줄면서 사업소득도 줄어든 것으로 분석됩니다. 1분위 가구는 앞서 2분기에도 소득이 감소했는데 이렇게 1분위 가구 소득이 2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인 건 2018년 이후로는 처음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소득 하위 가구일수록 날씨 같은 외부 환경 영향을 받는다 이런 얘기인데 자, 그럼 소득이 가장 많은 가구는 어떻습니까? 소득 증가율도 더 높은 건가요? 소득 상위 20% 이제 5분위 가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곳의 월 평균 소득은 1,084만 3천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 20%와 하위 20%의 평균 소득이 한 달에 970만 원 이상, 1,0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죠. 소득 5분위 가구 소득은 1년 전보다 4% 이상 늘었고 4분위도 5% 늘었습니다. 3분위와 2분위 소득 증가율은 각각 2.3%, 0.3%였습니다. 그러니까 고소득층인 4, 5분위 가구에서는 증가율이 높고 아래로 갈수록 낮아지다가 1분위 가구에서는 아예 소득이 더 줄어든 것이죠. 이렇다 보니 소비 지출 행태도 달랐습니다. 이 3분기에 가구당 월 평균 지출은 387만 원 정도였고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 구입에 들어간 비용, 소비 지출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비용이 280만 8천 원으로 1년 전보다 4%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1분위 가구의 소비 지출은 123만 7천 원으로 0.7% 감소했고요. 반면에 5분위 가구 소비 지출은 492만 2천 원으로 6.5% 뛰었습니다. 1분위 가구는 식비에 주로 돈을 쓰고 세간살이를 산다든지 교육비, 통신비, 교통비까지 씀씀이를 줄였는데 5분위 가구는 오락과 문화에 지출하는 돈을 30% 가까이 늘렸고 또 소비 지출 비중으로 봐도 음식과 숙박에 가장 많은 돈을 썼습니다. 네, 자 1분위 가구가 소비 지출을 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 평균 소득보다 지출액이 지금 더 큰 상황이네요. 네, 1분위 가구는 매달 평균 33만 원 정도 적자 살림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5분위 가구가 음식 또 숙박에 돈을 많이 썼다라는 거는 여행을 많이 다녔다 이런 뜻인가요? 네, 구체적으로 보면 이 단체 여행비가 150% 이상 늘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 3분기에 여름 휴가철과 추석 연휴가 끼어 있다 보니까 이 여행 경비를 포함한 오락 또 문화 지출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이렇게 물건을 사고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돈을 쓰는 소비 지출도 늘었지만 비소비 지출 비용도 꽤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소비하지 않고도 나가는 돈, 그중에서도 특히 이자 비용이 24.2%나 늘었습니다. 지난해 3분기부터 5분기 연속 2자릿수로 늘고 있는데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이 가계의 이자 부담이 계속 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소비자분들도 보시면서 우리 집 씀씀이 가게 살림하고 좀 비교해서 보실 것 같은데 아무튼 이자 부담이 늘고 있다고 하니까 이제 가계 대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주에 3분기 가계 신용 통계도 나왔는데 가계 빚이 역대 최대치라는 거죠? 네, 가계 실질 소득이 늘어나는 동안 이 가계 빚도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올해 3분기 가계 신용 잔액은 1,875조 6천억 원으로 한 분기 만에 14조 3천억 원이 더 쌓였습니다. 지난해 3분기 잔액이 1,871조 1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였는데 네. 1년 만에 최고액을 경신한 거고요. 가장 큰 요인은 역시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이 잔액 기준으로는 1,049조 1천억 원으로 한 분기 전 역대 최대 기록을 또 갈아치운 겁니다. 올해 분기별 주담대 잔액 추이를 보면 그냥 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증가폭도 갈수록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지난 3분기에는 무려 17조 3천억 원이 불었습니다. 그러네요. 네. 자, 그러니까 가계 빚이 증가하는 것보다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는 게 더 컸다 이런 얘기인데 부동산 경기가 살아난 영향 때문이겠죠? 네, 올해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을 보면은 올해 1분기에 11만 9천 가구, 2분기에 15만 5천 가구, 3분기에는 14만 9천 가구입니다. 3분기에 소폭 줄긴 했지만 지난해 하반기나 연초와 비교하면 여전히 활발한 편이고요. 특례 보금자리론과 같은 정책 모기지 상품과 개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 규모가 커졌고 지금은 사실상 이제 당국 규제로 중단된 은행권의 50년 주택담보대출도 이 3분기 통계에는 반영이 됐습니다. 여기에 카드를 쓰고 아직 대금 납부를 하지 않은 금액도 사실상 빚으로 잡히는데요. 이걸 판매 신용이라고 합니다. 앞서 3분기 소비지출 통계에서 확인되듯이 그동안 움츠러들었던 소비 심리가 3분기 여행과 또 여가 중심으로 되살아났잖아요. 신용카드 이용 규모가 커지면서 판매 신용은 2조 6천억 원 증가한 116조 6천억 원, 3분기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반면에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은 2분기보다 5조 5천억 원 줄면서 8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수치로 드러난 걸 나연수 기자와 함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뭐 빚이 늘었다 하니까 좀 민망하긴 합니다. 자, 가계빚 이렇게 늘어나도 괜찮은 걸까요? 일단 이 가계 신용이 분기별로 평균 30조 원씩 늘었던 때도 있습니다. 2020년에서 2021년 때 그랬고요. 네. 또 평균 20조 원씩 늘어났던 때와 비교하면은 지난 3분기 증가 규모가 아주 높은 편은 아니라는 게 한국은행 분석입니다. 또 가계부채 관리가 규모 자체를 급격히 줄이는 것보다는 GDP 대비 점진적인 하향 안정화에 초점을 두고 있고 그렇게 보면 현재 0%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설명인데요. 앞으로의 흐름에 대해서는 하반기 정부의 가계대출 조이기 기조가 차츰 효과를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최근에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했다는 금리 부담으로 주택시장에 대한 관망세가 확산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또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조치 효과가 시차를 두고 보다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고금리 때문에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이제 가중이 되면서 대통령이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또 네. 정부에서 이자 장사는 은행들이 나서라 이렇게 주문을 하기도 했는데 체감할 만한 변화가 좀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상생금융이라고 부르는 부분이죠. 지난 월요일에 금융당국 수장들이 5대 금융지주 회장단을 만난 자리에서 금융회사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이렇게 구체적인 요청을 내놨습니다. 8대 은행 금융지주 회사와 은행연합회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상으로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연내에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세부적인 지원 규모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국회에 발의된 횡재세가 기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발의된 법안의 계산대로라면 은행들이 내야 할 기여금이 올해 한 2조 원가량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을 자발적으로 조성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입니다. 네, 이런저런 관리로 당국이 고민이 좀 깊어 보이는데 그래도 고통이 좀 가중되는 곳이 어딘지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경제부 나연수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에 장애가 발생해 입찰이 대거 미뤄지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조달청은 오늘 오전 9시 19분부터 10시 21분까지 1시간 정도 나라장터에 접속 지연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접속 지연은 해외에서 집중 접속에 따른 과부하로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조달청은 설명했습니다. 조달청은 현재는 전산망이 정상화됐다며 장애 시간 동안 제출 마감 일시가 도래한 1,600여 건의 입찰 공고를 연기해 입찰 참여 기업의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 중에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 도발을 감행하면서 한영 회담에서도 군사안보 협력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수교 140주년을 맞은 양국은 다우닝가 합의를 채택하며 전략적 동반자로 거듭났습니다. 런던에서 조은지 기자입니다. 영국 국빈 방문 사흘째 윤석열 대통령이 다우닝가 10번지 순핵 총리 관저로 찾아갑니다. 수교 140주년을 맞은 양국은 군사안보와 산업, 과학기술과 인적 교류 등 모든 분야 협력을 약속하면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양국이 그야말로 혈맹의 동지이기 때문에 경제 협력이라든지 또는 과학기술 협력에 있어서 우리가 못할 일이 없다. Your state visit underlies the deep partnership and friendship between our two countries, and the signing of the Downing Street Accords today strengthens that friendship. 이틀 연속 북한이 도발을 감행한 가운데 두 정상이 서명한 다우닝가 합의에는 그래서 북한 핵미사일을 규탄하고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을 반대한다는 양국 입장이 또렷하게 담겼습니다. 두 나라는 국방안보협력을 위해 외교 국방장관급 2+2 회의를 신설하고 군대 합동훈련과 해양 공동순찰,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 체결 등 8개 과제를 명시했습니다. 파이브아이즈 국가와 채널이 탄탄해진 겁니다. 또 노벨상 수상자만 138명 배출한 과학기술 강국 영국과 인공지능, 양자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는데 대통령실은 여기에 군사전략적 함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사일 탄두의 추진과 분리 과정에 오작동을 유발하거나 미사일의 궤적에 영향을 미쳐 계획된 목표 지점의 타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은 비즈니스 포럼에서 양국 경제인 200여 명과 만나 한영 FTA 개선을 통한 투자 환경 개선과 첨단 산업 공급망 협력 등을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현대차 정의선, LG 구광모 회장에 런던 금융특구 시장과 롤스로이스 CEO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십 건의 협력 MOU가 체결됐습니다. 디지털, 공급망, 에너지 등 분야의 새로운 규범도 정립하여 양국 기업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고 함께 세계 시장을 선도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이처럼 영국 국빈 방문 기간 안보와 경제를 두 축으로 촘촘한 일정을 소화한 윤 대통령은 오늘 밤 프랑스 파리로 건너가 최종 투표를 앞둔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 전에 마지막 힘을 보탭니다. 런던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걸그룹 블랙핑크에게 대영 제국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이 훈장은 영국 사회에 의미 있게 기여하거나 정치, 경제, 문화예술 등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인물에게 수여되는데 블랙핑크는 지난 2021년 영국의 의장국이었던 제26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홍보대사로 활동하면서 전 세계 시민의식을 높인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찰스 3세는 블랙핑크 멤버인 로제와 지수, 제니, 리사와 일일이 악수하며 대화를 나눴고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부부도 참석해 함께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네, 공기업인 한전 KDN과 한국마사회로부터 YTN의 최대 주주 지분을 낙찰받은 유진그룹 측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YTN은 방통위의 이번 심사가 비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고 방통위가 YTN의 의견을 듣겠다면서 통보한 의견 청취 절차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류완홍 기자의 보도입니다. YTN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견 청취 절차에 불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가 무언가에 쫓기듯 서둘러 진행되는 점입니다. 방통위는 유진그룹 측이 서류를 제출한 지 하루 만에 심사 계획을 의결했고 심사위원단 구성 2, 3일 만에 통상 막바지 심사 절차인 방송사 의견 청취를 강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YTN은 유진그룹의 보도 채널에 대한 경영 철학과 운영 계획을 일부라도 알 수 있기를 기대했지만 이에 대한 아무런 정보 제공도 없이 무작정 YTN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것은 무리한 요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8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적격성 여부가 제대로 확인됐는지에 대해서도 YTN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방통위는 YTN과 YTN 대주주의 임직원 등 심사위원으로서 결격 사유가 있는 인사들의 명단을 하루 이틀 만에 제출하라고 재촉했고 심지어 YTN 대주주의 명단은 제출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심사위원단을 꾸렸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심사 결과를 최종 의결할 방통위원들의 자격과 공정성에 대해서도 결격 사유가 있다는 논란이 제기된 점입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YTN 임직원들을 무더기로 고소한 뒤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당사자이고 이상인 방통위원은 유진 측 변호를 맡은 이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YTN은 방통위가 정당한 심사 과정과 절차를 통해 유진그룹이 방송사업자로서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실현할 수 있는지 법에 보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꼼꼼히 검토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방통위가 이 같은 절차를 거쳐 YTN 의견을 청취한다면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며 YTN 최대 주주 지분 매각이 방송 생태계와 사회 공론장 형성, 방송 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네, YTN의 최대 주주 변경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심사 과정을 놓고도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거 다른 방송사 사례를 보면 심사 기본 계획을 의결하는 데만 최대 석 달이 걸렸는데 YTN은 단 하루 만에 의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유례 없는 졸속 심사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어서 박기환 기자입니다. 한전 KDN과 마사회의 YTN 지분 30.95%에 대한 매수 계약을 마친 유진그룹은 지난 1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신청이 접수되자 방통위는 기다렸다는 듯 후속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신청 당일 오후 늦게 다음 날 전체 회의 소집을 공지한 뒤 심사 기본 계획 의결까지 일사천리로 마쳤습니다. 단 하루 만에 심사 준비 과정을 마무리한 겁니다. 확인이 가능한 다른 방송사의 사례를 보면 승인 신청이 접수되고 심사 기본 계획이 의결되기까지 짧게는 한 달, 길게는 석 달 가까이 걸렸습니다. 통상 심사 기본 계획이 의결되기 전에 경영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고 자료 보완을 요구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방통위는 YTN과 함께 심사가 진행되는 연합뉴스 TV에 대해서도 신청 3일 만에 심사 기본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공공성과 공익성을 엄격히 따져야 하는 보도 전문 채널 두 곳에 대한 심사가 유례없는 속도로 진행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영 상황에 대한 분석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보도 부분의 방송 계획이겠죠. 뭐 이러한 것들이 정말 그 짧은 기간에 다 검토할 수 있느냐, 내실 있게 검토했느냐, 그 단기간에 했다는 것은 사실은 심사 자체가 유실하게 진행될 우려가 있는 거죠. 공정한 심사를 약속한 방통위가 사실상 심사의 기한과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네, 여러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전국 언론노동조합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와 관련해서 이해 충돌 가능성이 있어 부적격하다며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수두룩한 범죄 혐의로 사회를 떠들게 했던 유진그룹 일가, 그리고 그 일가를 법정에서 변호했던 변호인이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이상인이랍니다. 그리고 위원장 이동관은 YTN의 방송사고를 빌미로 거액의 손배소를 제기한 이해 당사자입니다. 2인 방통위 체제의 YTN 불법 졸속 매각 절차는 반드시 저지당할 것입니다.
지금 방통위는 YTN의 최대 주주를 바꾸는데 불과 보름 만에, 아니 2주 만에 바꾸겠다고 합니다. 이게 졸속 심사가 아니고 뭡니까? 이렇게 빨리 진행하는 이유 단 한 가지입니다. 총선 전에 YTN을 장악하겠다는 겁니다. 네, 다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YTN의 최대 주주를 유진 ENT로 변경하는 심사 계획을 의결한 가운데 졸속 심사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이 과거 유진 기업의 형사사건 변호를 맡은 전력이 있어서 공정한 심사가 가능하겠냐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심사 절차와 전망을 전 방통위 상임위원이었던 김창룡 서울과학종합대학 원대학교 석좌 교수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큰 틀에서 절차 논란이 한 가지고 또 한 가지 자격 논란인데 오늘 교수님과 함께 하나씩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은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은데, 자, YTN을 포함해서 방송사의 대주주가 변경될 때 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자, 방송사 대주주 심사는 무엇이고 또 어떤 과정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아마 일반인들은 방송사 대주주 변경된데 왜 이런 심사를 해야 되는지 자 이유를 모를 거예요. 예. 그러나 방송사는 공공재라고 부를 만큼 방송의 공적 책임과 사회적인 책임 그리고 윤리적 경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방송사 사주를 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취지에서 대주주가 될 경우에 그 분의 또 그 조직의 도덕성과 공공성, 공익성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검증해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방송사 대주주가 되도록 하는 그런 절차적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면 심사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보통 이런 심사는 보면 그러니까 기본 계획을 의결하는데요. 네. 어디 외부 이제 전문가들을 어떤 식으로 구성할 것인지, 몇 명으로 구성을 할 것인지, 외부 전문가라고는 하지만 이해관계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을 중간에 걸러내야 되는데 이런 의결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게 해서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독립적인 이 심사위원회가 심사를 하는데 여기는 서류가 가짜가 있는지 혹은 과장이 있는지 이런 것도 꼼꼼하게 점검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또 사주나 그 경영자들을 불러서 서류에 나온 대로 그런 경영을 할 의지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따지고 결과적으로는 이런 외부심사위원회에서 만들어진 최종 보고서를 의결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방통위 5명이 심의 논의해서 의결하는 과정을 얘기하죠. 네, 오랜 시간 좀 고민을 거쳐야 되는 과정이다. 그 과정 속에서 제가 방통위원회에 있었을 때 네. 보면 심사위원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 심사하는 과정에서 또 이 사주나 그 경영자의 부도덕한 모습이나 불법 행위가 드러나서 실제로 그 대주주 변경을 불허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방송의 공적 책임을 좀 묻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면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자, 그런데 지금 방통위 상임위원 5명 가운데 자, 위원장 또 부위원장을 빼면 3명이 공석인 상태거든요. 이런 어떤 물리적인 인원수 구성은 좀 문제가 없을까요? 이거 앞으로 이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만들어진 이유가 보면 대통령이라고 하는 행정부 수반 행정부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2명 그리고 국회에서 추천하는 3명 이렇게 5명이 최종 의결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고요. 네. 이건 바로 합의 정신에 투철해서 누가 독단적으로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합의 정신으로 만들어진 것이 방송통신위원회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 부위원장 2사람으로 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이끌어 가다 보니까 합의 정신은 실종됐고 그리고 국회라고 하는 그쪽에서 추천하는 위원들은 없고 대통령이 제명한 2사람으로 마치 독임제 기구처럼 이렇게 이끌어 가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체성과 또 존재 이유가 앞으로 법적인 문제를 비롯해서 모든 것이 논란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네, 이 심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속도에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지난주 목요일에 유진그룹이 방통위에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심사 서류를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심사 계획이 의결이 됐고 또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심사와 관련해서 방통위 의견 청취 절차가 진행된다고 하는데 이게 통상적인 속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전혀 통상적인 속도가 아니고요.
방송통신위원회 사상 최초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학계나 이런 데서 졸속,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거론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보시면 심사위원회 구성하고 심사고 이 시간들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그리고 또 외부인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각자 시간들이 잘 안 맞아가지고 이런 시간을 맞추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렇게 일사천리로 이루어질 때는 뭔가 목적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심을 하는 것이죠. 네. 자, 그렇다 보니 일각에선 다음 주에 YTN 지분 매각을 승인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정입니다만 이렇게 되면 서류 접수에서부터 매각까지 2주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거거든요. 네. 이건 기본적으로 이런 전례가 없었고요. 이렇게 서둘러서 일을 한다는 것은 중간 과정에 뭔가 생략돼 있거나 아니면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사전에 이미 특정 기업에 주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런 식의 절차, 이런 식의 속전속결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행정의 일들은 꽤 시간이 소요되고요.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이런 일들을 결정할 때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법률 자문이나 이런 것들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적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데 네. 지금처럼 이렇게 2주 만에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네, 지금 교수님 옆으로 과거 심사기회 의결 사례가 나가고 있거든요. KBC 광주방송 사례, 또 경인방송 사례, TBC 사례, 저희가 확인된 좀 방송사 사례를 좀 모아봤는데 직접 비교를 한번 해주시죠. 네, 저런 식으로 최소한 방송법에는 한 30일에서 90일 사이에서 하도록 해놓고 대부분 그 정도의 시일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네. 저게 일반적이고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이 YTN에 대한 최대 주주 변경 심사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언론에서 지금 졸속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최대 1년도 넘게 걸리는 언론사도 있다고 하던데, 자, 그런 과정에서 어떤 점을 고민하게 되는 건지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그 1년 정도 걸리고 더 오래 걸리는 것은 네.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거나 이 청문회를 해봐야 되겠다. 네. 1차 청문회로 안 되겠다. 그럼 2차 청문회를 한다든가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꼼꼼하게 따져서 하다 보면 시간이 늘어질 수가 있는데요. 그때는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오랜 경우에는 해가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만큼 심사숙고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면 분명한 것 같은데 이 심사 대상인 유진그룹의 자격 논란도 지금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습니다. 유진그룹 회장이 기업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서 검사에게 돈을 줬다라는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더라고요. 제가 방통위원으로서 이런 유사한 심사를 했을 때 한 방송사에서 그런 유사한 문제가 또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심사 과정에서 변경 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방송사의 최대 주주가 되겠다는 건 사주나 그런 회사가 준법 정신이 아니고 어떤 뇌물죄에 연루돼 있다. 이런 것들은 바로 결격 사유가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심사 과정을 거친다면 이거는 거의 변경이 불허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또 한 가지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의 심사 자격을 놓고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2인 체제라고 했을 때 다른 한 명인 이동관 위원장 말고 이제 이상인 부위원장인데 YTN 언론노조가 과거 이제 이 부위원장이 지금 유진그룹의 유경선 회장의 형사사건 변호를 맡은 전력이 있는 부분을 좀 문제 삼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방통위에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만 어떤 좀 문제 제기일까요? 보시다시피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란 사람이 말하자면 심사 주체가 특정 기업, 그러니까 이 방송사 대주주가 되겠다는 기업과 특수관계지 않습니까?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방지법에도 저촉될 수가 있고 또 아마 기피 대상이 될 것입니다. 지금 위원장, 부위원장 체제가 되어 있는데 부위원장이 이런 특수 이해관계라면 위원장 혼자 결정해야 되는데 협의가 없거든요. 그래 되면 반드시 절차적인 정당성에 문제가 생겨서 아마 이상인 부위원장은 이런 과거의 전력 때문에 심사 과정에 어떤 형태로든 참여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과거에 좀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심사 단계에서 이런 관계 때문에 기피를 하거나 또 참여하지 않은 사례. 예, 그런 사례 있습니다.
그걸 뭐 공개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지만 네. 저희가 있을 때는 방송통신위원회 5명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기 전에 비공식적인 간담회를 갔습니다. 거기에서 심사위원이랑 아니면 방통위원이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 내지 과거에 어떤 형태로든 연루가 돼 있다면 작은 오해라도 받지 않기 위해서 네. 스스로 기피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원장 자리를 물리거나 그런 했던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부위원장의 이런 부적절한 관계 속에서 심사를 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 앞으로 법적 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까 저희가 취재기자 리포트로도 소개했습니다만 저희 YTN뿐 아니라 다른 또 보도 전문 채널인 연합뉴스 TV의 경우도 일대 주주 변경 문제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보도 전문 채널들이 사실상 민영화 절차에 들어가는 분위기인데 언론 학자로서 일련의 과정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겠지만 공공재라고 할 수 있는 24시간 뉴스 채널 방송사가 국민적 토론이나 어떤 과정이나 절차 없이 국민적 공감대 없이 이렇게 졸속으로 이 말이 이 민영화지에 하나의 개인에게 줘버린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방송 정책은 국가의 중요 방송 정책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학계나 시민단체, 언론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이 토론을 거친 뒤에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쫓기듯이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강압적으로 아니면 강제적으로 이런 일이 거의 이루어지게 되면 반드시 부작용과 문제점을 남깁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YTN뿐만 아니라 연합뉴스 TV조차도 일 개인에게 넘긴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방송 정책이다. 이건 정말 제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 전 말씀하신 부작용이랑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부작용이라고 하면 일반 민간에게 이 방송 24시간 채널이 넘어가게 되면 방송 사유화가 이제 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송의 품질이 떨어질 것이고 방송의 개입이 쉬워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품격이 떨어지는 공정성이 떨어지는 그런 뉴스 서비스를 일반 국민들이 보게 되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모르지만 이러한 결과가 일반 국민들에게 매우 편향된 수준 낮은 뉴스 서비스로 가기 때문에 이건 일반 국민들도 알아야 되고 언론 학자나 이런 사람들 여야를 떠나서 네. 이 문제가 바로 잡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더불어 YTN의 공적 책임,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해가는 과정에 함께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김창용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Came second, so I cut off the connection. And now you're calling me, holding your heart there inside your hands. You say I'm where you wanna be, but you're out of chances. No, you don't get to come back, crying over the love that you had. We'll be able to do more, to create more, and to have more. As intelligence gets integrated everywhere, we will all have superpowers on demand. To show up, teary-eyed saying I'm all you want. Maybe next try, maybe next time. You won't sleep on a good love. Keep on talking, but I'm already gone. You had your shot, but you went about it all wrong. Tried to pull you in close, eyes were locked on your phone. Now you're sour 'cause I'm moving on. 대출이 필요해 찾아온 사람들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헐값에 사들이는 이른바 휴대폰 깡으로 확보한 단말기를 팔아넘긴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렇게 생산된 대포폰은 지난 4월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피해자들을 협박할 때도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인터넷 대출 중개 플랫폼에 올라온 대부업체 광고입니다. 불법 추심도 선의자도 떼지 않는 양심적인 업체라고 선전합니다. 하지만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정작 대출은 한 건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총책 A씨 등은 대출이 어렵다는 핑계를 대며 대신 휴대전화를 개통해 팔라고 유도했습니다. 엄연한 불법이지만
급전이 필요해 사금융을 찾은 290여 명이 제한을 뿌리치지 못하고 헐값에 휴대전화를 넘겼습니다. 이른바 휴대폰 깡으로 업체가 사들인 단말기는 해외 전화금융 사기 조직 손으로 넘어가 대포폰으로 활용됐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이어진 범행은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당시 그 범행에 이용된 대포폰들의 공급책을 추적 수사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범죄 조직이 대규모 휴대폰 깡도 벌인 정황을 확인해서 경찰은 A씨 등 3명을 구속 상태로 공범 24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휴대폰 깡 명의자들이 약정 할부금을 제때 못 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가 많고 자칫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700억 원대 위조 명품 등을 국내로 밀수입한 중국인 총책 등이 세관에 붙잡혔습니다. 중국인 총책 30대 A씨 등은 지난해 10월 인천항을 통해 785억 원에 달하는 위조 명품 5만여 점을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짜 품질 보증서나 면세점 신용카드 결제 영수증을 첨부해 정품처럼 보이게 꾸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의 불법 촬영 혐의 피해자가 합의된 영상이었다는 황씨 측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피해자 법률 대리인은 오늘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황 씨와 피해자가 나눈 대화 녹취록과 카카오톡 내용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자료에는 피해자가 황 씨에게 내가 보여달라고 하고 분명 지워달라고 했다. 내가 어찌됐든 싫다고 했었다라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피해자 측은 황 씨 측이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를 유추할 만한 신상을 공개한 것이 명백한 위법이자 2차 가해라며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 이해람 중사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성추행 가해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장모 중사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으로 무거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과다한 처벌이 아닌지 심리했지만 장 씨 범행으로 이 중사뿐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이 고통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장 씨는 이 중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7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네, 밤길 운전할 때 아찔한 경우 가운데 하나가 바로 화물 차량을 만날 때입니다.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사고 위험이 큰데요. 화물차 반사띠 부착이 의무화됐지만 여전히 도로 위 암초와도 같은 화물차 운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홍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두운 도로를 달리는 차량, 정차해 있던 화물차가 갑자기 나타나고 멈출 틈도 없이 그대로 추돌합니다. 고속도로에서도 마찬가지. 앞서가던 화물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습니다. 모두 뒷면 반사띠 미부착 화물차로 인한 사고입니다.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해마다 줄고 있지만 이 가운데 화물차 사고 사망자 비율은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사고를 막기 위해 화물차 옆면과 뒷면에 반사띠 부착이 의무화됐습니다. 적재함 테두리에 반사띠를 붙여 뒷차량이 라이트를 비추면 쉽게 눈에 들어오게 한 겁니다. 지난 2018년부터 화물차 반사띠 부착이 의무화됐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등록된 차량은 이렇게 반사띠 부착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법 시행 이전 등록 차량은 적용을 받지 않는 겁니다. 수십만 원 드는 비용도 반사띠 부착을 미루는 이유입니다.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반사띠와 반사판, 이른바 왕눈이 스티커까지 밝은 화물차 만들기 지원에 나섰습니다. 부담을 던 운전자는 대만족. 안개 끼고 이랬을 적에는 아무래도 이제 밤에 저희 운전을 항상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경험상으로는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실제 야간 운행을 뒤따라가니 보이지 않던 차량 후면이 시야에 들어옵니다. 화물 차량의 전체적인 형태를 야간에 나타내주기 때문에 뒤에 오는 차량이 그 전방에 있는 차량의 형태와 모양을 인식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로공사는 운전자들의 반응을 살펴본 뒤 반사띠 부착 지원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네, 익명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자기보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4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전북 정읍시에 따르면 이 기부자는 어제 오전 정읍 연지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조용히 선행을 베풀고 싶다면서 봉투를 건네고 사라졌습니다. 기부자는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우승팀 LG 트윈스가 팀의 붙박이 마무리 고우석 선수의 메이저리그 진출을 조건부로 허락하면서 고우석의 몸값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금액이면 선수도 또 구단도 만족할까요? 양시창 기자입니다. 고우석이 마운드에서 LG 우승을 결정지은 뒤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신분 조회를 요청했습니다. 비공개 경쟁 입찰, 즉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 고우석 영입을 원하는 구단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고심 끝에 LG가 내린 결론은 조건부 승낙입니다. 보내주되 헐값엔 안 된다는 겁니다. 자연히 관심은 메이저리그 구단들이 적어낼 고우석의 몸값에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2012년 류현진을 포함해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국내 투수는 모두 4명. 류현진이 LA 다저스로부터 2,573만 달러, 한화 334억 원의 포스팅 비용을 받아냈고 2016년 오승환과 2020년 김광현이 차례로 세인트루이스와 2년 총액 1,100만 달러, 한화 143억 원 규모의 계약서를 써냈습니다. 또 이듬해 FA 자격을 얻은 양현종은 메이저리그 승격 시 연봉 130만 달러를 받는 조건에 스플릿 계약을 맺고 텍사스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투수는 아니지만 2020년 김하성은 552만 5천 달러, 한화 71억 원의 포스팅 비용을 받아들였습니다. 최고 구속 150km 후반의 빠른 직구를 가지고 있지만 고우석의 직구 평균 구속은 메이저리그 불펜 투수 평균과 비슷합니다. 1,000만 달러 이상의 고액 계약은 힘들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만 본인의 의지가 강하고 구단도 이를 존중하는 상황. 메이저리그에서 경쟁력이 있는 시기에 꼭 가서 도전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게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모르지만 저는 고우석 선수가 그런 기회가 된다면은 충분히 만약 만족스러운 계약 조건을 받지 못할 경우 해외 진출 도전은 고우석이 FA 자격을 취득하는 내년으로 1년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네, LG는 또 외국인 투수 켈리와 재계약했습니다. LG는 켈리와 계약금 40만 달러, 연봉 80만 달러 등 총액 150만 달러에 재계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켈리가 지난 2019년 구단에 처음 몸담은 뒤 내년 시즌까지 6년 연속 LG 유니폼을 입게 되면서 구단 역사상 최장수 외국인 투수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로배구에선 올해부터 별도 외국인 선수의 아시아 쿼터까지 한 팀에 2명의 외국인 선수가 뛰고 있는데요. 특히 여자부의 경우 팀 수준이 평준화되고 아시아 팬이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일부 팀에선 국내 선수가 공격하는 걸 보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한국도로공사와 정관장의 경기. 두 팀 모두 아시아 쿼터까지 외국인 공격수 2명이 함께 뛰다 보니 국내 선수가 공격하는 걸 좀처럼 보기 힘듭니다. 5세트로 가면 외국 선수의 공격 비중은 훨씬 높아집니다. 팀당 10경기 정도씩을 치른 현재 여자부 득점 10위 안엔 김연경, 강소희, 국내 선수는 2명뿐입니다. 지난 시즌 6명에서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정관장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각각 팀 공격의 70%와 60% 이상을 2명의 외국인 선수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경쟁을 부추겨 국내 공격수들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당초 취지가 조금은 무색해졌습니다.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히자베스 인도네시아의 메가와 태국 국가대표 타나차는 기대 이상의 활약으로 동남아시아 팬들을 경기장으로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We have Thai fan and Korea fan, of course, to support a lot in home game. I'm so happy. 여자 배구의 대들보 김연경 선수는 국제 무대에서 통할 수 있는 선수들로 대표팀을 꾸리려면 팀 내에서 더 치열하게 경쟁해야 한다며 아시아 쿼터를 적극 지지했습니다.
매 경기 그다음에 팀들이 뭐 경기를 할 때 정말 비슷하게 계속 그런 수준으로 경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 경기 어렵게 지금처럼 하고 있습니다. 한국배구연맹은 아시아 쿼터 도입 첫 해이니만큼 장단점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시즌이 끝나면 보완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한국프로골프협회 KPGA가 대의원 임시총회를 열고 김원섭 풍산그룹 고문을 제19대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김원섭 신임 회장은 대의원 183명 중 108표를 받아 75표를 얻는 데 그친 구자철 현 회장을 누르고 차기 회장에 당선됐습니다. 김 당선인은 IMG 코리아 이사와 제2골프 본부장, 한국농구연맹 총재 특보를 역임했으며 회장 임기는 내년 1월부터 2027년 말까지 4년입니다. 날씨가 온화한 틈을 타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충남, 전북에는 여전히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 중이고요. 황사의 영향까지 더해지며 미세먼지 농도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밤사이 찬바람이 불며 점차 해소되겠지만 대신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며 초겨울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밤 9시를 기해서는 중북부와 경북지방에 한파특보가 내려지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3도, 대관령은 무려 영하 8도 선까지 곤두박질하겠고요. 한낮에도 찬바람이 불며 종일 춥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은 2도, 대전은 4도, 대구는 6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또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충청과 호남, 제주도에는 1에서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 아침에는 올가을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